네, 현재 시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정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네요.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지표는 적당하게 네. 시장 전망에 맞춰서 이렇게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진짜 장 강합니다. 강한 게 네.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조금 휘청하다가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계속해서 가는데 이게 시장 자체적인 힘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 아니면은 혹시라도 지금 뭔가 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차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네, 때 차트가 좀 그렇다는 자연스럽지가 거죠? 않아요. 차트가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 시장 자체적인 저가 매수로 인식하든 아니면 이러나 저러나 또 잠시 조정 이후에 네. 계속해서 우상향을 믿고 가는 돈이 들어오는 거라면은 괜찮은 건데 그리고 어제 우리는 또 옵션 만기라서 상당히 좀 지수가 좀 과장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미국 증시 상승을 오늘 살려주면은 우리도 믿을 만한 거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생각보다 약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다소 실망감 내지는 우리는 너무 큰 기대 걸면 안 돼 또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오늘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사실 고민 많이 하는 것보다 네. 어지간하면 들고 가는 것도 이 판에서 머리 쓴다고 잘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로 모셔서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허 상무님 시장이 힘들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나 오늘 거칠하니 어디 메이크업도 안 하셨네요. 최근에 이게 지점 설명회도 다니고 지방에도 좀 다녀오고 이러면서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방일 하시는 거 보니까 저쪽에 또 전주 쪽으로 한번 다녀오셨구나. 네. 그 국민연금 쪽에. 네. 가서 이렇게 허 상무님 뷰도 밝히시겠지만 그런 데 가면 또 이렇게 매니저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시잖아요. 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이번 주는 설 연휴 직전이라 네.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는 계속 미국 대선이라는 어떤 큰 변수가 있다 네. 보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출연하셨더라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또 일주일 만에 이번 주는 또 우리로서는 연휴고 미국은 추석이 뭐예요 할 거고 자기들은 계속 달릴 거고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허 상무님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미국 고용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미국 CPI도 그냥 헤드라인 물가 지표와 또 근원 물가 지표 간에 이제 괴리가 좀 생기면서 약간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물가, 고용, 다른 여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조짐들은 없다라는 게 어쨌든 다소 안도감을 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어젯밤에 이제 그 미국 뉴욕 주식시장이 또 좀 올랐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티미리오스 기자의 닉 티미리오스가 또 50bp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조금 크게 화제가 좀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리면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연준이 75bp 올릴 때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렸습니다만은 미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또는 경기 둔화를 빠르게 막기 위해서 빨리 인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뉘앙스여서 시장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이 경기를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느낌들을 좀 줬었던 게 또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 최근에는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보다는 고용시장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고용은 사실 이제 둔화는 되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업들이 해고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레이오프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해고, 그러니까 신규 고용 건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네. 특히 연초에는 뭐 한 달에 뭐 20만 건, 24만 건 이렇게 늘어났던 미국의 신규 고용 건수가 지금 이제 10만 건대 초반대로 떨어졌으니까 확실히 미국 경기의 힘이 떨어진 건 맞는데 네.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러면은 이게 사람을 많이 자르기 때문에 또는 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이 나쁘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식어가면서 네네. 수요와 공급 간의 밸런스가 좀 맞아가면서 이제는 원래 있던 회사에서 그냥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침체냐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니 미국 장도 참 재밌는 게 지금 한번 열어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뭐 브로드컴이 어제 한 4% 오르고 엔비디아 2% 가까이 오르고 TSMC 오르고 이게 다예요. AMD 한 0.6% 나머지 뭐 퀄컴도 1% 빠지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 넘게 빠지고 또 보니까 뭐 램 리서치 2.5%, 마이크론이 3.5%, 3.8%, 인텔이 1.4% 이렇게 막 빠지니까 이 반도체 지수 자체는 또 그거 하고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고 달려가는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미국 장이 뭐 업종별 다 고루고루 오른다는 측면에서는 지수는 힘을 넣는 건 맞는데 여기도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이 있어서 고민스럽겠다 싶기도 하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ECB가 금리 내린 거는 뭐 연준에 혹시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유럽의 지금 경기 상황만 보면은 네. 연준보다 조금 더 열심히 금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실 유럽 상황이 네, 유럽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도 보면은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유럽의 경기가 돌아서는 데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아직까지도 경기를 주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주식시장을 주도를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미국의 힘이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서 네. 전반적으로 ECB의 어떤 모습이 미국에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미국의 금리나 속도가 다른 국가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이제 모처럼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이 또 오랜만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샀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오르긴 올랐는데 뭐 보면은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는 네네. 올랐지만 마이크론 같은 것도 떨어지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네. 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주들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심은 역시 AI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핵심은 AI다. AI가 아닌 범용 반도체 또는 경기가 민감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사실은 이제 오르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비교를 해보면 네. 결국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HBM을 통해서 AI의 수혜를 조금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어제도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랐던 네. 것 같고 뭐 외국인들도 결국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조금 더 샀지 그러게요.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여전히 엔비디아 밸류체인 기업들은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여전히 AI 쪽에 대한 수요는 예. 뭐 젠슨황 CEO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약간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AI를 비롯한 이런 미국의 첨단 기술주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주가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특히 네. 7월, 8월까지. 네. 근데 그게 조금은 지금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AI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젠슨 황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AI 쪽은 좀 괜찮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그 외에 다른 테크주들이나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경기 자체는 지금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크주들 또는 반도체주들 내에서도 결국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던 저 젠슨 황 AI 수요 엄청나다. 뭐 몇몇 우리한테 칩 받아가야 될 고객들 중에는 좀 못마땅하거나 서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때제때 공급을 못 해줘서. 이게 그저께 그 젠슨 황 발언 중에 핵심이다 보니까 확 그렇게 엔비디아를 땡겼고 어제도 팔로스루가 쭉 있었는데 저거 하고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 소개했습니다만 BNP 파리바는 또 HBM 공급 과잉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BNP 파리바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젠슨 황이 약간 이렇게 부풀린 겁니까? 젠슨 황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건이 딸려요 우리가 이런 고객들은 막 달라 하는데 우리 칩 달라 하는데 근데 지금 BNP 파리바 얘기는 HBM이 좀 공급 과잉 우려가 있어서 뭐 엔비디아 가격 하향 조정 목표 가격 이러고 있으니 참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참 무성합니다만 반도체 앞만 설명 들어봐도 그래 뭐 저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다 해서 반도체 없이 못 사는 세상인 건 알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 GPU도 잘 모르겠고 어렵죠. 메모리 칩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AI 칩은 어디가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다들 뭐 투자는 하고 삽니다만 아니 저기 젠슨 황 말을 믿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증권사보다. 그래도 그 양반은 그거나 저 스티브 잡스나 젠슨 황 같은 사람은 본인이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내고 그냥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저 회장님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결제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럴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CEO들 중에 용감하신 분들 중에는 그거밖에는 잘 안 보였어요. 나는 우리는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는 자주들 하시던데.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얘기. 예.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은 아직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못 따라간다. 그게 이제 젠슨 황이 얘기를 하는 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HBM은 그 GPU를 만들어 가는데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GPU는 아닌 거잖아요. GPU가 막 만들어지는데 GPU가 또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HBM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 GPU만큼 들어가는 산업은 또 아닌데다가 지금 현재 그 GPU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조차도 엔비디아 너네는 독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HBM은 독점은 아니죠. 독점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뭐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로닉 뭐 점유율은 다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수요를 바라보는 입장, 특히 이제 엔비디아처럼 수요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마이크론이나 이렇게 밸류 체인의 이제 하단에 있으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TSMC에다가 맡기는데 파운드리를 그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까지만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 그 다른 업체가 우리 결국 삼성전자일 수가 있다 하는 그 기대 뭐 상당히 타당한 기대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근데 대신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TSMC랑 삼성전자랑 경쟁시키는 거죠. 그렇죠. 경쟁시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시키면 단가를 또 인하를 시켜야 되잖아요. TSMC가 슈퍼 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좋지만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경쟁을 해야 되면은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나쁘게 얘기하면 또 출혈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HBM의 단가 또는 뭐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단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떨어질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한테만 좋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질문이 막 혼란스러운 자체가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또 어젠가 그저께가 나왔던 얘기 중에 저 테네시주에 있는 그 공장
삼성 그 중단한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는 또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공급 이슈인 거죠. 공급 이슈.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다. 탄탄하다.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특히 GPU가 아닌 다른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 우려 이슈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뭐 브로드컴은 올랐지만 다른 쪽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어제만 못했던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에 좀 악재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그 디램 수요 양극화에 발목이 잡힌다. 그래서 목표가 하향 조정 KB증권에서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공급 이슈인 거죠. 공급 이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라는 거에서 보면 이게 HBM도 있지만 HBM이 아닌 일반 낸드도 있고 다른 반도체들도 일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다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수요는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수요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식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AI나 GPU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산업이 아닌 다른 테크 쪽 또는 다른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씩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압력들이 조금씩 직면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증권사들에서 조금씩 이런 그 뭐 등급 하향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들 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무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자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 쪽에서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 자꾸 미국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나 보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이라서 미국이라기보다는 기술의 헤게모니에 있어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끌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견디지만 그렇지 않은 후발 업체 또는 따라서 수요를 따라서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격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쨌든 90% 이상을 독점하는 기업들이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뭐 그러니까 독점은 아니고 과점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조금 나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더 많이 얻어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엔비디아가 조금 좋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덜 좋은 그런 양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우리 허 상무님도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없는 저 업종이 잡이시다 보니까 그한데 그래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뭐 한 1억 정도 들고 계세요 주식. 오늘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조금 줄이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뭐 못 먹어도 고 내지는 추석 이후에 날아갈 거야라고 하고 들고 가실 건지. 주식 한 평가금의 1억 정도 갖고 있다고 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갖고 계세요 주식을. 저는 계속 시작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천으로 시작해서 1억인지 2억으로 시작해서 1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억이에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일단 빚을 갖고 싶긴 한데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미국 주식 한 60% 70% 미국 채권 한 30-40% 요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가져갈 것 같다. 제 얘기는 그 정도 갖고 가시는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은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오늘 밤까지 포함하면 4일치를 갖다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조금 나쁜 기억들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리만 기억들. 사태 때. 리만 사태 때 2008년. 네, 2008년 9월에 그때 추석 마지막 날 리만이 망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추석 때 사실은 이제 뭐 거래량도 적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좀 막연하게 불안하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놓거나 이제 자산들을 좀 현금화하는 그리고 추석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해서 많이들 줄이시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추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추세가 어떤 추석이라는 어떤 이슈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바뀌는 경우는 2008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보면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추석이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제 FOMC가 바로 이제 직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다 보니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보면 어쨌든 첫 금리 인하 전후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대단히 좋았던 경우는 또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보면 첫 금리 인하 때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요.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라는 게 조금 더 확인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시점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 금리 인하와 두 번째 금리 인하 정도 사이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에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금리와 두 번째 금리 인하 사이. 그러면 어떤 섹터 쪽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굉장히 좀 좋았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그런 그 성장 섹터들에다가 약간 방어 섹터들, 소위 말해서 뭐 필수 소비나 뭐 유통이나 통신이나 이렇게 좀 재미없는 섹터들도 같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필수나 통신 쪽은 왜 괜찮은 거예요?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고 경기에 아주 민감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들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경기가 둔화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방어가 되는 이런 주식들과 그다음에 금리를 내렸을 때 가장 좀 민감하게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뭐 바이오 같은 그런 업종들이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난 김에 우리도 최근에 통신주 좋았잖아요. 뭐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거 할 것 없이 다 좋았는데 특별히 그 무슨 재료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뭐라 해야 되지? 로테이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 사실 뭐 대한민국의 통신업종이 뭐 대단하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뭐 성장주는 아니죠. 성장주도 아니고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미없거나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당을 많이 주고요. 배당. 금리가 또 최근에 또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고 또 그 업종의 성격상 경기가 좀 나빠도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어쨌든 시장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허상무님 그거 좀 이거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해서 뭐 어떨 때는 SK 쓰다가 KT로 하다가 뭐 U 플러스로 옮겼다가 뭐 짧게 옮기다 보면 뭐 돈도 줘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 돈이요? 통신사에서 이제 보조금 마케팅 비용에서 나오는 돈들인 거죠. 마케팅 비용에서. 신규 고객을 이렇게 모집할 때 그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 아니에요? 제 얘기는 자꾸 막 통신사 막 바꾸고 하는 게 그럴 바에야 통신비 자체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뭐 이야기가 조금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가끔씩 뭐 일단 고객들 측면에서는 인터넷 바꿔 저 뭐 통신사 바꿔 뭐 한데 뭐 가족들끼리 묶어 뭐 이러면서 자꾸 그걸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게마다 이렇게 붙여 놓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셔가지고 얼마 받아가세요 뭐 이러면서 그게 아무래도 저는 뭐 좀 더 깊이 파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리고 기사분들 와갖고 한 번씩 뭐 떼가고 새로 깔고 하는 게 저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매달 나가는 통신비를 확 낮춰주든지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진짜 딴 얘기긴 한데만 그러니까 한 군데를 그냥 오래 쓰거든요. 근데 한 군데를 오래 쓰니까 또 좋은 점이 확실히 그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조금씩 깎아주긴 합니다.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묶어서 새로 주는 그런 혜택들보다 그 인하율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또 쏠쏠하고 쏠쏠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옮기는 거나 또는 조금 오래 써서
그 요금제가 조금 더 낮아지거나 할인율을 조금 더 세게 받는 거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 딸이 하는 말로는 아빠 같은 사람이 호구야 이러던데 서상무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 오래 쓰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해 이러면서 저 딸한테 혼나는데 옮기면 이리저리 혜택이 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그것도 대충 해갖고는 안 되네. 그것도 좀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 봐야 돼요. 아니 그 상무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해리스 부통령하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죠. 그 특히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말을 참 또박또박 잘 한다라는 그런 거를 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약간 특히 낙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네. 대답을 명확하게 잘 못하고 입장을 되게 좀 흐릿하게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조금 당황했었던, 정말 말 그대로 당황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토론 자체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잘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7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7%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지수 736포인트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양시장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2% 약세가 예상되고요. 6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1만 3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5만 8천원이고 현대차가 1.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6,500원. 기아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호가는 99,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3,6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5,200원. KB금융이 1.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79,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6만 6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9,600원. 알테오젠 1.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8,500원. 에코프로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7,900원이고 엔캠이 2.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6천원.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8,800원이고 클래시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3,600원. 삼천당제약이 2%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5,2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어제도 이미 3% 올랐었죠. 휴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5만 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주 어제 흐름 좋았는데 글쎄요 오늘 좀 개장하고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아침마다 야간 선물은 확인합니다만 야간 선물이 그냥 보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장 그렇게 오르고 유럽장도 다들 오르고 하는 와중에 그 정도로 했다. 그냥 뭐 이따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동시호가 저런 정도의 저 정도 흐름이라면은 아마 어제는 아무래도 그 옵션 만기라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 우리 장현재 아나운서가 어제장 오늘장 하면서 늘 그 환율 부분에서 정리하느라고 고생할 것 같은데 저도 요즘 막 헷갈리는 게 우리 3시 반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끝나는 시세하고 우리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네, 맞아요. 유럽에서 끝나는 그 시세하고 또 새벽에 NDF 끝나는 시세하고 그리고 막 어제장 오늘장 할 무렵에 또 움직이는 시세하고 살짝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문제는 달러 약세라고 약간 보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달러의 환율은 간당간당합니다. 우리 지난 8월 5일 날 봤던 그 레벨을 슬금슬금 물고 내려가려는 분위기에. 유로는 어제 오히려 ECB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강세, 전반적인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그러면 우리도
가치 환율이 여기서 뭐 1340은 금방입니다만 1400보다는 1300 쪽으로 또는 그 아래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림인데 이제는 우리 외환시장에서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원화 강세, 환율 하락, 달러 약세, 이꼬르, 주식 상승 이 등식에 약간의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생겼다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네. 된 게 작년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그렇더라고요. 보여줬고 예.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예.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약했는데요. 그게 사실 그동안에는 없었던 현상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언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냐라고 보면은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변화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변화들이 좀 뚜렷해졌는데요. 네. 결국 가장 큰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달러 약세라는 게 결국 달러보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이 더 높을 때,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유럽이나 예. 이럴 때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중 수출 또는 대유럽 수출을 잘해서 그 돈들이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이익으로 이어져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거의 이제 비중 거의 비슷해지고 특히 무역 수지로만 보면은 저희가 대미 무역 흑자는 엄청 늘어났는데 예. 대중 무역 수지는 지금 적자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예. 이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달러가 강할 때 원화가 조금 달러보다 약할 때가 오히려 대미 수출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어서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그 기업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로 이 전반적인 구도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도가 좀 누적으로 따지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잘 않는 거 봐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외국인들 팔긴 파는데 이걸 갖다가 뭐 달러로 바꿔서 들고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럼요. 될까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는 과정에서도 네. 결국에는 뭐 지난달에는 이제 뭐 지난달부터는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적어도 상반기만 보면은 뭐 저희 한국의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대미 수출 기업들은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샀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환율과 어떤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또 금투세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금투세가 좀 투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그게 부각이 더 그럴 되는 수 있죠. 예. 건데 사실 이거는 뭐 한두 달 사이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이 뭐 빠지고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논란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뭐 주식 자산, 채권 자산,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주식에 대해서 이런 과세가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확실히 주식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물론 저희가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뭐 금투세나 이렇게 차익에 대한 어떤 세금이 적다라는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저희가 내는 실효 부동산과 관련된 세에 비하면은 사실은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까지도 이렇게 그 과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돈들이 부동산에서 좀 묶여 있지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를 오히려 좀 막게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좀 저해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화면에 아마 민주당 사업인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 네. 금투세 폐지하라는 취지의 그 집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글쎄요. 선거까지 한참 남았는데 귀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도 좀 짧게 끌어가야 돼요. 미국 하원처럼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기는 의원감이다. 저 사람이 저기에서 저러고 있어 싶은 게 딱딱 보이는데 그걸 갖다 4년을 지켜봐야 되니
그렇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있고요. 허상무님 말씀하신 데 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리 뭐 매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모든 것 갖다 검투세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투세 때문에 미국장이 최근에 빠졌나요? 네.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걸 갖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모든 걸 공매도 탓으로 돌렸다가 모든 걸 지금 검투세로 돌리다가 이쪽에도 보면 또 늘 하던 그 선동에 강한 선수들이 계속 검투세 갖고 또 장사하고 있어요. 보면은 조회수 장사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좀 우리는 좀 염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개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경계 심리도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망세도 좀 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오늘장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S&P 500, 나스닥 나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또 국내 증시도 그 흥풍을 받아서 또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주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되고 그동안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국내 증시 모처럼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 그리고 코스닥은 3%대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온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2,571포인트, 코스닥은 0.3% 상승 보여줍니다. 73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떨어집니다. 65,300원. SK하이닉스도 1% 하락이죠. 지금 166,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하락 40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0.8% 상승 중이죠. 979,000원. 현대차가 2% 상승합니다. 237,500원이고요. 기아가 1.3% 상승하면서 10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주가가 10만 원 선 지금 회복이 됐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53,100원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으로 195,400원. KB금융이 1.9% 상승하면서 7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강보합권으로 359,5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강보합으로 15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1.9% 상승 중이죠. 321,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리고 HLB가 강보합 88,400원이고 에코프로, 엔캠이 보합이죠. 각각 77,200원, 18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클래시스가 0.5% 상승합니다. 54,2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상승하면서 8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 0.6% 올라갑니다. 249,500원. 삼천당제약이 1% 올라갑니다. 지금 133,9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 강보합으로 6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 아까 보셨죠. 자동차 관련주 내에서는 좀 부품주들도 힘이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3% 강세 22만 원, 그리고 현대위아 3.58% 4%까지 올라갑니다. 52,400원이고 HL만두도 4% 상승 중이고요. 한온시스템도 3% 올라갑니다. 4,265원. 그리고 지금 기아 앞서 보셨고 KG모빌리티도 1.2%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흐름 좋고 부품주들 보시다시피 SL도 4.8% 상승하면서 3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지금 보게 되면은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안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SP소프트가 지금 8% 강세를 보여줍니다. 88,850원. 그리고
센즈랩도 7.6% 상승합니다. 9,180원이고 ICTK도 지금 3% 이상 올라가고요. M83도 4.5% 상승하면서 24,350원, 라운시큐어도 1.6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또 올라갑니다. GS건설이 2.9% 상승합니다. 19,110원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2% 상승합니다. 25,500원. DLENC도 1.8% 올라갑니다. 31,100원이고요. 그 밖에 지금 DL 강보학권, 현대건설 1% 상승 중이고 삼성물산도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15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모처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흐름 좋네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4% 이상 올라갑니다. 17만 9,400원이고요. HD 현대미포도 3.78% 상승 중입니다. 9만 9천원. HD 현대중공업도 2% 상승합니다. 18만 2,100원이고요. 하나오션 2.3% 상승합니다. 3만 1,000원이고 삼성중공업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497억 원, 49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10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6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4억 원, 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달러원 환율 전일장 정교장 3시 30분 마감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1원 80전 하락한 1,336원 90전에 개장했네요. 오늘 시장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탄력적이는 않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예. 뭐 어제도 살짝 저희들이 뭐 방송 중에 비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재테크 노하 머니쇼 팀 네. 이렇게 회식도 했지 않습니까? 회식하면서 제가 정민앵커한테 우리 저는 그냥 계속 붉은색 개통 넥타이 메고 정민 씨 한 며칠 머리 올려가지고 우리 요거 바짝 추석 세고 와서 그냥 금방 2,650이라고 하는 기술적 타겟까지 한번 끌어당기자 했는데 그냥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이렇게 장이 한번 꺾이든지 돌든지 하면은 이렇게 레벨은 짚어지거든요. 네네. 그다음 어디까지 가겠다 하는 데에서 지금 이게 한 2,650, 60까지는 이게 갈 수 있는 장 같긴 한데 네. 이걸 갖다가 뭐 오늘 중에야 힘들겠죠. 오늘 중에 힘들고 아마 다음 연휴 갔다 와서 그거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쪽 섹터가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지수를 땡기느냐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우리 허상무님한테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게 되는 게 아까 이렇게 뭡니까 하이닉스 하향 조정 네. 리포트도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느끼실 거예요. 어떤 증권사는 상품을 참 잘 만든다. 무슨 뭐 ETF가 됐건 뭐 펀드가 됐건 뭐 상품을 잘 만드는데 그때 아주 트렌드에 잘 맞춰서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돈이 좀 되는데 그게 막 이슈가 되고 뉴스에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요즘 펀드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해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고생한 경험이 있고 또 어떤 증권사는 내지는 운용사 같은 데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은 너무 시장 유행에 따라간다는 느낌을 주는 데도 있고 그 점에서 제가 왜 이렇게 앞부분에 서론이 길어지나 하면은 우리 허상무님 지금 계속 몸담고 계신 유진투자증권은 다소 특이한 증권사예요. 제가 봐서는. 어떤 리포터에 있어서나 애널리스트에 있어서나 허상무님 포함해서 좀 개성이 있으세요.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네.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유진투자증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늘 막 실망스럽고 국장은 막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런 소리만 나오는 조금 답답한 상황 하에서 그래도 이 시장을 떠날 수 없고 내가 주식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는 딴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좀 이렇게 많이 좀 싸 보인다 내지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 정도 막 소외되고 언급조차 안 되더라 방송에서 리포트도 안 나오더라 하는 종목 붙들고 그냥 어느 정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방법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러게요. 뭐 좋다고 막 해서 따라가면 늘 고생을 하니까
그 점에서 2차 전지가 궁금한 거예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뭔가 결자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유진투자증권의 그 말이 맞았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2차 전지 갖고 고생하시는 투자자분들 가운데 지금쯤에는 한번 허성무님이 그 중심에 계셨던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컨센서스가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한병화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자리에 초청하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친환경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속도 자체가 약간은 좀 그 예전에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미국 대선에서 정말 그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2차 전지나 친환경 쪽에서는 확실히 조금 숨통이 트일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약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약간 이제는 차별화다라는 거죠. 차별화. 그러니까 사실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룹들의 주가는 여전히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다른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너무 많이 빠져서 많이 이제 정말 싸져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차별화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은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을 조금 더 두고 좀 좋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은 지금부터는 차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 보면은 오늘 금융주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융주요? 네. 미국은 금융주 요새 고생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금융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JP 모간에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이자 마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은행들의 이익 마진은 뭐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출이라든지 통화량 증가율이 약간 증가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세고 오면은 저 소위 말하는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든지 뭐 저쪽에 뭔가 조금 스피드가 붙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특히 상반기에는 예를 들면 대미 수출주들이 주도를 좀 했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대미 수출주들이 좀 힘을 잃어가면서 약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밸류업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수가 나오고 또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들이 좀 모아지게 되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풍하고 고려아연이 엄청 급등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한 주당 66만 원 공개 매수 이슈가 있긴 한데 예전에는 좀 금 관련주로도 유명했었잖아요. 금 가격도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금 가격. 금 가격 지금 온스당 2,580달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금이 참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 상품인 게 이게 이자를 안 주는 상품이잖아요. 이자를 그렇죠. 이자를 안 주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드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금리나 국면에서는 약간 금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거나 또는 이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약간의 좀 대안들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미국이 아닌 뭐 중국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단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미랭크님 네. 지금 무슨 내용이죠? 저 자막에 나오는 게. 영풍하고 고려아연. 예. 이게 MBK 파트너스가 예. 한 주당 66만 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진 거죠. 66만 원에 한 주당. 왜 그렇게 비싸게 사요? 좀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뭐 해봐야 뭐 30만 원도 안 되던 이걸 갖다가 왜 66만 원에 사는? 그러니까 이제 MBK 파트너스가 그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때문에. 아니 경영권이라 하더라도 30만 원짜리를 왜 66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고려아연 영풍을. 고려아연을 갖다가 네. 고려아연을 갖다가 66만 원에 산다고? 예, 고려아연은 지금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구나. 예. 제가 지금 영풍을 보니까 그러네. 야, 그래도 55만 원 하는 것 같다. 66만 원이나 주고 사겠다. 네, 영풍에서. 과문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지? 경영권 아니라 뭐라도 55만 원인데 56만 원만 사도 사지는 거 아닌가? 아무튼 네.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해요.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예. 아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일이에요? 아니 뭐 허상무님이 뭐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이게 앞서 AI 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뭐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 하면 그래도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여기서는 반등 기회가 나오면은 빠져나오고 다른 쪽을 봐야 되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이 지금 1.1배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에 대한 위험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반도체 주식들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가 매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만큼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 이슈들이 조금씩 불안하다라는 이유가 나올 때는 사실은 주식은 안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는 특히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증가도 약간 꺾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모멘텀은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를 볼 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둔화된 모멘텀이 그러면 짧고 굵게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장기화 될 거냐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AI나 뭐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연착륙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뭐 좋게 얘기하면 저가 매수 기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그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은 저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이후가 되는 올해 한 4분기나 뭐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반도체가 아닌 테크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조금 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